날도 미국 시장이 다우지수가 1.5% 하락을 하고 나스닥이 2.4% 하락을 했지. 이미 이제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열린 시장에서 나스닥 선물이 1%에서 1.3% 약세를 보이면서 있었기 때문에 1% 내외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 이거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경제 지표가 또 안 좋게 나왔죠, 그죠? 고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규 고용이 11만 4천 개, 예상보다 못 나왔고, 그죠? 그리고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면서 이전에 발표되었었던 제조업 PMI 50 이하, 4개월째 50 이하의 흐름 부분에 이어서 경제 지표가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가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흐름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약세를 보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뭐 이미 3회 법칙이라고 여러분들께 지난주 월요일인가 그때 이제 그 시황 자료에도 올려드렸었지만 3회 법칙, 3이 아니라 샴인데 3회 법칙이라는 게 이제 석 달치 실업률 평균이 12개월 내 최저치보다 0.5% 높다면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졌다고 여기는 공식이 이제 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실업률이 요번에 4.3%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3%가 나오면서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4.133%. 그런데 최근 12개월 내 실업률 최저치가 작년 7월에 기록된 3.5%. 그건 이제 거기서 0.5% 높은 흐름이면 4%인데 지금 3개월 평균 실업률이 4.133%니까 그죠?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배적으로 나온 상황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 침체에 또 가스라이팅의 역할을 한 게 미국의 고용 지표였다. 그죠? 실업률 부분. 그런데 이제 실제 올려놓은 그 뉴스 자료 보신 분은 이미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요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냐면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 자세 어디야? 경기 침체에 의해서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샴의 법칙 이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흐름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샴의 법칙 여러분이나 저도 처음 들어봤어, 솔직히. 그냥 그런데 정작 이 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규칙을 만든 주인공이 그 샴인데 이름이 샴이란 말이야. 이 법칙을 만든 샴은 오히려 이 규칙은 팬데믹과 이민으로 인한 노동 공급의 비정상적인 변화로 인해 시장을 다소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서 그 규칙은 현재 노동시장 냉각에 대한 올바른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실질을 반영하는 것 치고는 소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요 흐름 부분과 관련돼서 경기 침체의 부분을 너무 크게 우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올려놓은 거예요.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경기 침체, 물론 여러 개 계속 이야기한 게 미국 시장의 소매 지표도 안 좋고 PMI 제조업 지수도 안 좋고 그러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노동 지표, 고용 지표도 안 좋고 하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그죠? 그런데 지금 미국 시장의 GDP 경쟁 성장률이 뭐예요? 지금 몇 프로예요? 2.5%, 2.8% 수준이잖아요. 분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경제 지표가 좀 나빠지는,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지만 이 지표만으로 경기 침체가 지금 이미 진행됐다. 진행 부분을 너무 과대하게 반영하는 부분은 오히려 좀 과한 흐름이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숙제가 뭐냐면, 지금 사실 실업률이 4.3%라고 해서 3.5%까지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는 실업률도 4.3%니까 많이 올라왔지만, 팬데믹,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팬데믹 전후로 따지는 게, 팬데믹이라는 이제 특수 상황 이후에 미국의 재정을 확대하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늘리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고. 자, 이제 최근 발표되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그죠? 지표가 좋게 나오면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 그죠? 배드뉴스가 오히려 굿뉴스로 작용하는 흐름 부분으로 갔었는데, 왜 지금은 배드뉴스로 인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더 세게 시장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느냐. 그죠? 그러면 과민 반응의 원인이 이 단순하게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상 징후가 금융시장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경제 지표는 미국 시장에서 뭐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뭐 하다가 지금은 좀 안 좋은 게 많이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그죠? 최근 요 흐름 부분을 보게 되면 조금 이따 이제 기술적 차트 흐름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지만 여튼 그 변동의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한 부분 사실 조금 이제 두서 없는데 미국 고용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에 그냥 이 시장 예상보다 뭐 못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 고용이 11만 4천 개 11만 4천 개라면 뭐 팬데믹 전에도 경기가 좋다 그럴 때도 10만 개 이하로 나온 적도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 절대 수치 자체에서 11만 4천 개 정도 7월 달에 증가했다라고 본다면 팬데믹 이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야. 그러면 왜 이렇게 뭐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봐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민간 고용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정부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이제 세부적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사실 실업률이 4.3%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 중에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경제 활동 참여율이 증가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좀 팬데믹 이후에 미국에서 돈을 많이 풀고 그러면서 돈에 궁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에 참여를 안 했었던 사람들조차 이제 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 미국 시장에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도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거냐면 미국의 지금 연체율이 상당히 높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죠?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건 카드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건 뭐 개인들의 이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그죠? 우리도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이 가계빚을 내거나 또 이제 이 카드 사용을 많이 하면서 카드에 이 카드를 값을 메꾸지 못해서 연체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것이 이제 증폭되면 경기 불안, 그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의 감소가 심화되면 결국은 기업에 있어서 생산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악순환의 고리가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가는 것처럼 하여튼 미국 시장에서 이 카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걸 이제 반증하는 건데 여하튼 미국 시장에서 고용이 나쁘다는 걸 가지고 금요일 날 이 목요일 하락 부분에 이어서 금요일 날 한 번 더 하락하는 흐름을 갖고 갔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미국에서 놀고 있던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올라간 것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민이 계속 증가하면서 노동 공급이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일자리를 상대적으로 못 갖는 그런 이제 실업률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실업률이 4.3%로 증가했다 해서 미국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7월에는 미국 시장에서 허리케인이 텍사스주에 이제 허리케인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허리케인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실업자 출근하지 못한 사람들이 뭐 몇십만 명, 40만 명 이상이었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임시 해고된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런 악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경제 지표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다라는 판단이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가 좀 두서없을 수도 있는데 결론은 뭐냐? 제가 여러분께 계속 이야기했었던 미국의 경기가 안 좋은 징조가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연착륙을 위협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금리를 빨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 이야기였었는데, 그죠? 이번에 이제 파월이 실기하고 9월달에 금리 인하 쪽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그죠? 그런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늦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 놓여졌고. 그런 가운데에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요 이제 두 개 라인 부분이 시장의 조정 요인인데 사실 이 두 개 조정으로 바라보기에는 심한 조정이다. 그러면 그 심한 조정이면 왜 그러면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을 일반적인 우리가 시장에서 1, 2%씩 떨어지면서 약세 흐름을 갖고 가는 흐름이 전개가 되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3, 4%씩 떨어지는 이 급락을 보여줬느냐.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영향. 그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 이 부분이 이제 함께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일단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 섹터별로 움직임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뭐 10% 관계 대부분이잖아, 그죠? 금요일에도 역시 이제 뭐 애플을 제외하고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시간에서 이미 아마존이 금요일 날 급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아마존 8.9%, 8.7%, 뭐 테슬라 할 거 없이 대부분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거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죠? 또 저점을 갱신하면서 내려가는 부분을 보여줬지.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중에서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쪽, 그죠? 그게 이제 뭡니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또 이 인텔이잖아. 그죠? 인텔 어디 갔어? 인텔. 26% 급락을 한 인텔이, 그죠? 인텔도 사실 우리가 요 차트를 지금 딱 보니까, 그죠? 엔비디아도 떨어졌지, 물론 고점 대비. 엔비디아가 내려오고 하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이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더 빨리, 더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얘기했던 게 뭐예요? AI에는 그 주도 섹터, 주도 주였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락폭이 제한적으로 나왔지만, 그죠? 엔비디아가 올라간다고 반도체를 사는 부분, 그 반도체, 특히 구형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텔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급락을 했잖아요. 그죠? 인텔이 26%나 급락을 했으니 금요일 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반도체 쪽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반도체가 가장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준 거예요. 그건 이제 실적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나마 엔비디아는 칩을 팔면서 실적이 있는데 성장률이 약해지는 거다면 인텔은 실적이 뭐예요? 안 좋은 거고. 사실 인텔이 그 전에 인텔이 그 PC 시장이 활성화일 때, 그러니까 인텔은 뭐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인텔은 뭐예요?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 강자인데, 응? 이 휴대폰, 모바일 이쪽 시장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텔의 주가가 보게 되면 이 약세를 보이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다른 애들은 반도체 쪽은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왔다면 이게 월봉인데 이 인텔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모바일 쪽에서는 전혀 힘을 못 쓰니까. 그죠? 여튼 이런 인텔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모습을 보면 이 레거시 반도체의 흐름들을 알 수가 있는 건데, 그죠? 그만큼 안 좋은 부분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죠? 실적이 안 좋은 것까지 포함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이제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는, 경기가 안 좋으면 사실 경기가 좋을 때보다 대부분의 섹터 영향 부분들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지. 그죠?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화랑이면 안 되던 산업도 조금 그렇게 안 좋던 거에서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죠? 시장 전반적으로 불황 흐름으로, 침체 불황으로 가게 되면 안 좋은 애들은 더 안 좋고 좋은 애들도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은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 전반 구조적으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건 분명해. 그런데 미국 시장에 지금, 그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시장이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2%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시장이 이 경기 침체 예상을 가지고 급락을 시키는 건 이건 과하고도 과하다. 그건 기본이야. 경기만 따지면. 그런데 시장은 실적 플러스 유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실적 플러스 유동성.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유동성이 시장에 풍부하게 공급이 되면 앞으로에 대한 성장 프리미엄을 더 많이 주게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으면 뭐예요? 우리가 팬데믹 때 개나 소나 뭐 실적도 없는 주식이 막 올라가듯이, 왜? 실적 있는 주식이 올라가니까 실적 없는 애도 앞으로 올라가겠지 하고서는 막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크면 성장에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PER, 그죠? 몇 배를 주느냐, 10배를 주느냐, 20배를 주느냐, 50배를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유동성이 강화가 되면 PER를 높게 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주가가. 그런데 유동성이 줄어들면 반대 상황이 전개되는 거지. 그런데 왜 지금 갑자기 유동성의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이제 일본 시장의 금리 인상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굳이 따지면 지금 시장의 경기가 침체될 거라고는 알고 있었어도 그 침체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세게 밀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 시장,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뭔가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건데,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라고. 지난 수요일 날 그 BOJ 금융정책 결정에 의해서 0.25% 금리를 결정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뭔가 부담을 느끼는 흐름인 거지. 왜냐하면 사실 이번 금리 때까지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을 했던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그 전날부터 7월 30일부터 갑자기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시장에 7월 30일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부분인데, 그게 왜 그랬냐라고 이제 보게 되면
이걸 이제 엔달러 차트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엔화가 그죠? 160엔을 넘어가면서 뭐 계속 연일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죠? 엔화가 이 엔달러 환율 모습인데 달러 대비 엔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161엔까지 올라갔던 게 요 7월 11일 이게 7월 11일 목요일 지난 7월 11일부터 약세를 보이더니 지금 이번 주 뭐예요? 수요일 그죠? 수요일 날 7월 30일 날 엔화가 아니라 미국 자꾸 그래 일본의 금리 인상을 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 그죠?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지. 일본은 이렇게 엔화가 계속 약세되는 거 160엔을 넘어가는 건 그걸 방어하려고 미 국채도 팔고 그러면서 160엔을 넘지 못하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도 계속 엔화 약세가 진행되니까 물론 이게 엔화 약세가 되면 뭐 일본 저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만 그죠? 반대로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마련이고 그러면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 국채를 매각을 해야 된다고 매도를 계속 때리면서 그래? 그런데 그 방법을 쓰다가 결국은 뭐예요? 요 수요일 그죠? 엔화랜다. 일본 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방향선회를 한 거지 사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도 금리를 쉽게 미국의 금리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역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하고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에 이 우리나라 자금이 미국으로 가고 이런 환율적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 시장에서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면서 이 160엔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방어를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내려와서 150엔, 155엔, 155엔 엔달러 기준 이렇게까지 왔으면 여기서는 금리 인상을 굳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0.25%까지 인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한 거잖아요. 이렇게 146엔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죠, 그죠? 야, 일본의 무슨 0.25% 금리인데, 0.25% 금리인데 해외 시장에 갔었던 일본 자금이 역류하는 이 부분이 그렇게 클까? 사실 이 일본은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일본도 사실 이 0.25bp 인상하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어 솔직히. 왜냐면 일본은 금리를 계속해서 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0.25%, 0.5%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쉽지 않다. 그러면 미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근데 많이 팔 수도 없다. 왜? 일본은 그죠? 트럼프가 되는 걸 원치 않고 그죠? 지금의 바이든 민주당 정권의 지지 역할을 하는 게 일본이야. 만약에 여기서 이 160엔이 넘어간다고 일본이 미 국채를 계속 매각을 하면 미국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 부분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미국의 그죠? 물가 불안이 계속되는 현상이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앨런 재무장관이나 그리고 파월이나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이나 이게 다 같이 일본 엔화의 약세를 공조를 했고, 그죠? 공조하는 가운데 이제 160엔은 못 넘어가게 하려고 했지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국채를 매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는 정책 변수가 있지.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전에 트럼프 때, 그죠? 아베가 트럼프 딸랑이 노릇을 했잖아요, 그죠? 골프장에서 거의 그 아베 신조가 트럼프 쫓아다니면서 트럼프 비유 맞추고, 그러다가 골프장에서 벙커에서 낮은 굴기도 하고, 응? 왜냐면 트럼프가 치고 가니까 빨리 쫓아가려다가 트럼프에서 그 뒤로 자빠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트럼프 비율을 맞췄는데 사실은 트럼프는 일본을 거의 장기판에 졸로 여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인식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무역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조 그런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여튼 중간 생략하고 이렇게 너무 길어지니까. 여하튼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서 160엔에서 150엔 이 근처로 여기까지 왔다면 굳이 일본이 이번에 금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여기 이 155엔 넘어서 160엔 넘어가서는 부담이지만, 그죠? 그 이전부터 이 4, 5월 달부터 이미 요 150엔을 넘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상을 해갖고 엔화 앵보도, 그러니까 엔화 강세, 그죠? 이것도 일본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일본이 추가하는 쪽 라인은 실질적으로 150엔에서 160엔, 엔달러 환율 기준, 뭐 요 정도 라인에서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장중에 금요일에도 요 150엔을 사수하려고 사실 엄청나게 노력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46엔까지 내려온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일본의 저금리 자금으로, 그죠? 저금리 제로금리의 자금을 빌려서 뭐 미국은 5.5%고 우리나라는 3.5%고, 그죠? 유럽도 높고 일본보다 금리가 다 높잖아, 글로벌 시장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빼서 금리 높은 데 가서 주식이든, 그죠? 뭐 그것이 채권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그죠?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돈을 엄청나게 빌려간 거예요. 일본에서 이 글로벌 시장으로. 헤지펀드를 비롯해서 엄청난 쪽에서. 그런데, 그죠? 그런데 0.25% 금리 인상을 했다고 이 돈의 규모가 사실은 파악이 안 돼. 어느 정도인지. 왜냐면 너무 오랜 기간에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자는 뭐 그 돈이 1경이 넘는다. 응? 1조가 아니고 1경. 뭐 천문학적인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이제 무엇을 우려하는 거냐면, 지금의 이 환율 엔달러 환율이 146엔, 거기에 지금의 일본 시장의 금리가 0.25%만 가지고는 그렇게 돈이 많이 회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뭘 우려를 하는 거냐면, 지금 일본 금리는 제로금리에서 이렇게 0.25로 지금 아주 저 바닥에서 0.25 왔는데, 지금 미국은 5.25, 5.5에서 내리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방향성이. 미국은 이렇게 내리는 방향성이고 일본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성이라면, 그죠? 이 엔화의 방향이 내려가는, 엔화의 강세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지. 지금 0.25%인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 그죠? 항상 금리나 환율은 상대적인 거니까 미국이 이렇게 경기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0.25%, 0.5% 내려야 되고,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방향인데 일본이 계속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엔화의 강세는 계속 이렇게 간다면 돈이 뭐예요? 내가 먼저 빠지고, 그 빠지면 또 빠지고, 빠지면 또 빠지고, 이런 현상이 전개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재미없죠, 그죠? 이 얘기하니까. 응? 근데 이게 재미없어. 저도 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그거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이렇게 세게 하락할 이유가 없어요. 이 정도로 하락할 이유가. 또 지워졌네. 하지 말까요, 이 얘기는? 그래도 왜 떨어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여러분들, 저 옆 사람이, 그죠? 주식 시장이 왜 이렇게 과하게 떨어지냐? 그러면 조금 알아야지. 단순히 지금 뭐 외국인이 팔아서, 외국인이 뭐 27조 샀다가 판 게 뭐 얼마나 된다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세게 떨어지는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요것 때문이란 말이야. 그러면 뭐 그걸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알고 당하고 알면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때가 언제 있었느냐? 요거 이제 읽어보시고, 내용들은 아주 쉬운 내용들이니까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 무질서한 청산,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박살났을 때가 딱 3번이야. 1998년. 주식 오래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러시아 모라토리움, 그 다음에 롱텀 캐피탈 파산, 그리고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이때는 닷컴 버블 2001년 때는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를 했거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금리가 쭉쭉 내리면서, 그죠? 미국 시장도 금리가 낮은데 뭐하러 일본 자금까지 끌고 들어오냐고, 그죠? 그러면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니까 엔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단 말이에요. 2006년, 2008년은 뭡니까? 미국 그 서브프라임 사태, 이것 때문에 뭐예요? 진행됐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글로벌 유동성은 금리가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동을 한다고. 특히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도 기축통화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달러라든지 지금은 파운드와는 뭐 별 그게 안 쳐주니까 그죠? 달러, 엔화, 유로화 뭐 요 정도 그죠? 뭐 그 정도는 뭐야 그 흐름이 이렇게 이제 그 금리와 환율의 방향성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청산도 무질서하게 청산이 된다는 건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도미노식으로 이제 그게 뭐예요? 하락이 하락을 막 갖고 가듯이 또 상승할 때는 또 반대인 거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뭐 정리를 교보증권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던데, 근데 저는 요 이야기까지가 이제 그 이야기고 그래서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1998년 그때 급락처럼 2001년, 2006년, 2008년 그 리만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런 상황에 무질서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지금 배경이냐? 그죠? 그런 배경이라면 지금도 주식은 매도해야 되는 거지.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다면. 왜? 지금이 하락 1단계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뭐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굳이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도 안 했겠지. 그냥 팔자고 얘기를 하지. 지금은 물론 위험성은 내포돼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있어서 가계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거였었어. 사실은. 왜냐하면 숨통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을이기 때문에 쉽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기가 어렵지만 미국은 지네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금리를 인하해서 지금 재정으로 계속해서 재정 확대하면서 시장에 투자를 이끌고 막 했었던 부분인데, 그죠? 그것도 재정 정책도 일정 정도가 되면 그 효과가 반감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해서 결국 뭐 재무부에서 재정을 확대하면 뭐 하냐고.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채를 계속 발행을 하면서 그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뭡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그 국채를 사러 들어오잖아. 그럼 그 유동성을 다시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단계가 지나면 재정 확대의 효과를 크게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담 속에서 개인들의 이 가계 연체율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는 게 분명한 시그널이 왔다라고 보는데 파월은 확인하고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늦춰진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 9월 달에 빅숏, 그러니까 빅숏 0.5%, 0.75%뭐 이렇게 과격하게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가면 사실은 0.5%, 0.75%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시장은 뭐예요? 시장이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또 반감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엔화에 대한 상대성, 달러 가치가 약화가 또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뭐든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제적인 게 중요한 게 통화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선제적인으로 움직이지 못한 게 지금 이렇게 크다란, 그러니까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뭡니까? 가래로 막는 그런 사태가 지금 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 자, 여하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보는 거냐면, 그래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일본 시장의 그런 엔화 움직임, 거기에 엔케리 자금의 청산 가능성, 뭐 일부 청산이 되고 있다라고도 보는 거지. 왜냐면 잘 보세요. 요게 요 7월 31일 날 BOJ에서 금리를 인상한 시점은 이날이야. 그러니까 이날에서 인상을 해서 여기 떨어지는 건 맞아. 맞다고 봐. 일단은 동결할 거를 인상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전에 왜 이렇게 먼저 하라고 그랬지? 엔화가. 그죠? 그걸 이제 볼 필요가 있지. 나스닥의 음봉이 세게 나왔던 시점이 7월 11일이잖아. 그죠? 요날하고 요날이 동일해. 7월 11일. 7월 11일.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세게 음봉이던 날. 7월 11일. 그거보다 더한 게, 이걸로 보면은, 또 없어졌네. 짱나, 정말. 이걸로 하는 거. 얘도 엔비디아도 그죠? 요 이제 외봉
그리고 쌍봉을 치면서 떨어지던 날도 7월 11일 요때 부근에서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일본 시장에서는 요번에 그죠? 이 160에 막 넘어가서 160에 여기서 딱 쌍봉을 찍으니까 그죠? 쌍봉 찍고 강세로 전환된 거지. 그죠? 그러면서 일본 시장도 뭐예요? 여기가 고점 7월 11일 날. 그죠? 이 엔화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주구장창 상승하던 시장이 여기가 변곡점이 들면서 내려온 거다고. 그죠?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 흐름에서 7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에서는 일정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뭐냐? 금리를 선제적인 쪽은 시장이 먼저 똑똑하니까 이제 BOJ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널들의 이야기들은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봤는데 그 목요일 여기서부터 이제 인상 이야기가 나오더니 실제 인상하면서 3일 4일을 급락을 시켰잖아. 그죠? 그런데 고점은 일본 시장도 이 7월 11일 날 이미 요때부터 나왔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의 흐름 부분이나 엔비디아를 비롯한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왜 이제 그거하고 연관을 시키냐면 일본의 자금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아까 이야기한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술주 뭐 해가지고 다 들어갔던 자금이 일부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청산이 일부 됐다라고. 자, 그러면 시장이 미국 시장이든 일본 시장이든 반전을 하려면 일본 시장도 지금 이렇게 내려왔는데 단순히 왜냐면 일본 시장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근간은 뭐였어요? 그 이전엔 뭐야 밸류업을 기반으로 한 엔화 약세 흐름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이 거의 6%, 5.88% 떨어지면서 이 5.8% 떨어지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거와 괴를 같이 하는 게 엔하고 엔달러 환율이고 그러면 엔달러 환율이 진정이 되면 뭡니까? 여기서 이 엔달러 환율이 반등이 들어와 줘야 일본 시장에 반등이 들어오는 거고, 그제? 급박했었던, 그러니까 이 0.25% 올리면서 일부 청산됐었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멈추겠지. 추가적으로 나가지 않고, 청산되지 않고. 그렇다면 일본 시장의 엔화가 멈출 수 있는 자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종목들이 하락을 한 걸 비하면 지수가 9% 빠졌다는 건 종목들은 20% 정도 빠졌다는 거죠. 왜냐면 이 당시에 4월 달에도 요때지 엔비디아 조정받을 때 그죠? 93불 94불에서 뭐야 여기 75불 요때 내려오던 때 그죠? 내려와가지고 요 추세 라인 여기 파란색 녹색 라인 여기서 있다가 다시 되돌아 나온 거 아니에요. 이때도 나스닥이 9%가 조정을 받은 때다고. 이번에는 조정폭이 좀 크지. 그죠? 근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조정 여기 올라온 폭보다 종목은 이거에 이때보다 여기는 2배 정도 조정을 받은 거고.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추세 라인에 딱 걸리는 위치까지 온 거잖아. 그죠? 장중에는 저점을 살짝 깼다가 물론 악재도 있어. 이따가 그 종목 악재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엔비디아가 140에서 100불까지 그러니까 140에서 100이니까 40% 빠졌다고 치면 그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러니까 이 3등 애들은 그거에 2배. 그죠? 160불에서 90불 빠졌으니까 더 빠지는 거지. 이 3등 애들은 약세 애들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월봉상은 미국 시장에 2개월 운봉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보면 미국 시장은 뭐예요? 요 고점 이 기술적 흐름으로 보면 뭐 요 정도까지도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월봉은. 그죠? 근데 추세는 아무 이상이 없지. 큰 그림에서는 월봉에서는. 그죠? 이 추세도 안 깨져 있는 상황이고 16,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근데 이 범위는 크지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 라인이 들어온 뭐 환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구역이지만 일봉이 개판이어도 일봉은 이렇게 떨어져도 월봉은 별 이상은 크게 없어. 자, 그러면 이번 주 주간이 얘가 여기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지냐 못 갖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 장기 추세를 작년 연말부터 들어왔었던 이 장기 추세를 깨니까 그럴 때가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하락이 들어온 부분이 하락으로 들어올 때가 이런 자리가 항상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이런 추세 라인이 뭡니까? 매수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손절의 기회이기도 한 거야. 왜? 이런 장기 추세를 깨면 뭡니까? 여기 추세가 여기서 리바운딩 되면 가장 싼 가격인데 여기를 깨면 이거를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 들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시황이 필요로 한 거야.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엔달러 환율이 더 내려갈 것 쪽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더 진행되는 쪽으로 보는 부분이라면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엔달러 환율이 과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리바운딩이 나와야 될 위치라고 보면 주식을 어떤 주식도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지. 이해돼요? 왜? 시장은 경기 침체만 가지고는 이렇게 세게 내려올 수가 없다. 왜? 미국 경기가 아직 침체로 확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자금 이탈이 나오는 거라면 이거는 더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떨어진 폭에 이 폭만큼, 이 추세를 깨서 내려가면 이 폭만큼은 더 내려가야 돼. 기본으로. 그죠? 근데 이렇게 내려가려면 뭔가 큰 게 터져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막 떨리잖아. 그죠? 그런데 미국 시장의 역사를 보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2008년 팬데믹 때도 시장은 뭡니까? 2020년 이때도 급락했었잖아. 그리고 지금 저쪽 어디 갔어? 세상이 멸망할 것 같은 게 팬데믹이었지만 또 경제 여건으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나서 우리 시장이 892포인트까지 갈 때 이때도 세상 주식시장이 멸망하는 오히려 이때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팬데믹 때는 심리적인 부분이 더 컸다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 모기지 사태가 나면서 급락하던 이때 50%가 넘게 시장이 급락하던 이때 그죠? 우리 시장으로 말하면 2008년 10월달 한 달 만에 종합주가지수가 마이너스 37%까지 떨어지던 이때 주시장이 박살날 것 같은 이때 근데 1년 이렇게 떨어지고 난데도 다 되돌아놨죠. 지금 보면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때가 뭡니까? 최저가였네. 2000년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크게 그갈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지금 하락을 했고 이게 항상 예상보다 더 급락을 하는 흐름을 시장이 보여주면 그것을 리바운딩을 바로 급반동으로 돌리지 못하면 시간이 늘어지는 그런 이제 기술적 흐름이 있다는 건 좀 부담이지. 그죠? 여튼 그런 흐름인데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처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기술적 지표나 이런 부분들은 다 하방이다.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건 미국 시장의 대선을 앞둔 정책적 흐름이나 금리 방향성인데 그게 제대로 안 나오면서 하락 충격을 받는데 그게 덧붙여서 이 일본의 금리 인상 이게 큰 영향이지 섹터상으로는 크게 바뀐 게 없다. 다 대부분 기술주들이 약세했던 거지. 기술주도 엔비디아는 잘 방어를 했어. 그런데 아까 보셨잖아. 엔비디아도 이 정도면 잘 방어를 한 거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 잘 방어한 거야. 그렇게 하락을 하는데도 1.78% 떨어졌으면 저런 게 문제인 거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구형 반도체, 우리로 말하면 AI가 아닌 반도체 소비장 이런 애들이 더 문제인 거지. 엔비디아는 실적이 따라오니까. 그런데 엔비디아가 뭐가 문제가 있대요? 보신 분 계셔? 요거 블랙엘 출시를 지연한다. 요게 장 끝나고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 월요일날 약세를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예. 그죠? 그러면 얘가 또 못 움직이면 좀 안 좋잖아.